어머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남의 서류 함부로 보시면 안 되죠. 이게 뭐냐? 다낭 여행이라고 나는 왜 빠져있니? 당연히 빠져있죠? 어머니 나이에 해외여행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나이가 뭐가 문제냐? 나도 가고 싶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 아빠는 교양 있으시고 매너도 좋으신데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내가 뭐가 어떻다고? 어머니, 공항에서 큰 소리 내시고 음식도 가리시고 민망해요. 정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미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엄마는 집에서 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여행 경비 좀 빌려주세요. 저희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시잖아요. 내 돈으로 너희가 처가 식구들 모시고 호화 여행을 간다고? 엄마, 그렇게 속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가 물려받을 돈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죽어야 너희가 편하겠구나. 에이, 엄마도 참 왜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정우와 미정이는 정말 뻔뻔스럽게도 제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베트남 다낭으로 5박 6일 호화 여행을 떠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여행에서 돌아와서예요. 가족 단톡방에 처가 어른들 모시고 효도 여행 다녀왔어요 라는 글과 함께 행복한 사진들을 올리더라고요. 제 돈으로 간 여행인데 효도는 처가에 한 거라며 자랑스럽게 올린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도가 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제 돈으로 처가만 챙기는 뻔뻔함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숙희입니다. 올해 73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들 때문이었어요. 우리 정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효자였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오늘 뭐 했어요?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정호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새며느리와 친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미정이라는 아이가 나름 예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잘해드릴게요. 라고 인사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명절 때만 해도 그래요. 예전에는 정호가 엄마 명절에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지내야죠 라고 했는데 결혼 후에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처가 쪽에서 오라고 하네요. 양해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젊은 부부니까 양쪽 집안을 골고루 챙겨야겠다 싶어서 그래, 그럼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에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명절에도 또 처가였어요. 엄마, 장모님이 많이 아프셔서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도 또 처가였어요. 장인어른이 허리 수술하셔서요. 매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혼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뭐 죄라도 지었나? 더 화가 났던 건 휴가 때였어요. 여름 휴가만 되면 정호가 엄마, 올해 휴가는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처가 식구들과 부산도 처가 식구들과 저는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어요.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되나? 라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는 더운 곳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배려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제외시키려는 핑계였던 거예요. 정호도 엄마,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복잡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짐짝 취급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부부니까 서로 처가, 친가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손자 생일에도 처가 식구들만 초대하고, 저는 나중에 엄마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때마다 속으로는 내가 뭐 남인가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웃었어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남편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리곤 했어요. 여보, 우리 정호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위안을 삼았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계속 쌓여갔어요. 그 서운함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혼의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탁자 위에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다낭 리조트 5박 6일 여행 일정표. 장인어른 장모님 동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은 당연히 없었죠.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또 저 혼자 제외된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미정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제 표정을 보고는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이상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베트남은 정말 덥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그런 더운 곳 가시면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아서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더운 곳이 싫다고 언제 제가 말했나요? 오히려 저는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그런데 멋대로 단정하고 제외시켜 버리더라고요. 미정아, 나도 따뜻한 곳 좋아한다.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랑 가는 거라서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복잡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호가 들어오더니 엄마,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나도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엄마, 이번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만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 다음은 언제 오나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엄마, 죄송한데 여행 경비가 좀 부족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가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세요. 여행 다녀와서 바로 갚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제가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인데. 그래도 아들이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통장에서 빼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울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제외시켜 놓고 돈은 내게 달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제 돈으로 처가 식구들 모시고 호화 여행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며칠 뒤에 그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대형 캐리어 2개의 웃음소리까지. 정호가 장인어른 캐리어를 끌어들이고 미정이가 친정엄마 팔을 부축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정성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여보,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구나.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오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띠링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온 거였죠.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은 리조트 수영장이었어요. 파란 물과 야자수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에는 정호와 미정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사돈 내외가 정호, 미정이와 함께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활짝 웃고 계신 거예요. 손자 민준이도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 미정이가 쓴 글을 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효도 여행 왔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도 덩달아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효도 여행이라고요? 제 돈으로 간 여행인데 효도는 쳐가야 한 거라고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덜컥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댓글이었어요. 친척들이 우와, 정호가 정말 효자네요. 처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다니 기특해요. 미정이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댓글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낸 100만 원으로 처가 식구들 모시고 가서 효자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단톡방에 그 여행 경비는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효도는 양쪽 부모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써서 올릴 뻔했어요. 그런데 꾹 참았어요. 괜히 감정적으로 나왔다가 시어머니가 질투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사진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특히 손자 민준이가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웃는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언제부터 민준이도 저보다 외할아버지를 더 따르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제가 정말 한심해요. 제 돈으로 처가 식구들 모시고 가서 효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여보, 제가 이 꼴을 당하려고 평생 돈을 모아둔 게 아니겠지요? 아들을 위해서 이 집도 사주고 가전제품도 마련해주고 그런데 정작 저는 늘 뒷전이에요. 이제 정말 결심을 해야겠어요. 더는 이렇게 짐짝 취급당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확고한 결심이 생겼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아니, 최소한 무시당하지는 않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정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사진 봤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다음에는 엄마도 모시고 와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다음에, 또 다음에. 그 다음은 언제인데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라. 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다음에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정혼의 가족을 보니까 정말 화냈어요.
모두들 햇볕에 그을려서 건강해 보이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더라고요. 엄마, 정말 좋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에는 정말 엄마도 모시고 가야겠어요. 라고 정호가 말하더라고요. 또 다음에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내년, 내후년,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다음일까요? 저는 그냥 그래, 수고했다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이 집의 시세까지 계산해 보니까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이 모든 게 언젠가는 정우에게 갈 거지만 지금 당장은 제 거잖아요. 며칠 뒤에 부동산에 가서 시장 가격을 알아봤어요. 우리 집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라서 땅값이 많이 뛴 거래요. 부동산 아저씨가 어르신, 지금 팔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호는 제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를 거예요. 그냥 대충 집 한 채와 적금 좀 있는 줄로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제가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 아들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가요? 일주일 후에 부동산 사무소에 갔어요. 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어르신 정말 파시는 거예요? 자녀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죠. 집은 한 달 후에 넘겨주기로 했고, 그동안 저는 갈 곳을 알아봐야 했어요. 정선이 좋겠다 싶었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물가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혼의 가족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이어야 했어요. 적어도 당분간은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정선에 가서 작은 주택을 알아봤어요.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인데 가격도 서울집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주인 할머니가 여기는 정말 조용해요. 도시 소음에 지친 분들이 많이들 와서 살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제가 원하는 곳이었어요. 계약금을 내고 왔어요. 이제 정말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서 몇 개의 박스에 담았어요. 남편 사진과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정호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몇 장.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더라고요. 물건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제 정호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죠.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고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요일 오후에 정혼의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집을 팔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정선으로 내려갈 거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집을 판다니요? 미정이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잘못했냐고? 글쎄다.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처가 식구들만 챙기는 걸 참고 견뎠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 돈으로 처가 효도 여행을 다녀와서 효자 소리를 듣는 걸 보고 있으니까 속이 터져 죽겠더라. 정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오해예요. 저희가 엄마를 소홀히 했다면 사과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어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다. 미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 때문인가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나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우는 게 진심일까요? 다시 생각할 것도 없다. 이미 정선의 집도 구해놨다. 다음 주에 이사 간다. 정호가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갈 데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다고? 너희는 늘 장인 장모와 함께하지 않았니? 이번에도 그분들께 부탁해봐라. 아니면 전세라도 구하고. 제 말을 들은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마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게 뭐냐? 혈연 관계만으로 아들인가? 아들이라면 엄마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언제 나를 엄마로 대접했느냐? 그때 미정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하나뿐인 자식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식보다 더 무거운 게 뭔지 아니? 내 평생 눈물이다. 그 눈물이 다 말라버린 지금.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다.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호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처가보다 엄마를 더 챙길게요. 여행도 엄마랑 먼저 가고, 명절도 우리 집에서 지낼게요. 제발 집을 팔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로만 하면 뭐가 안 되냐? 지금까지도 계속 다음에 했잖니. 그 다음은 언제 오더냐? 나는 이제 믿지 않는다. 손자 민준이까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민준이랑 같이 살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니,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나쁜 할머니 같지? 하지만 할머니도 존중받고 살고 싶단다. 너도 커서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민준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밤 정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몇 번이나 줬다. 너는 매번 놓쳤잖니. 그럼 집은 팔더라도 서울 근처에 계세요. 정선은 너무 멀어요. 멀어서 좋다. 이제는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들이 아무리 매달려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어요. 짐은 거의 다 쌌고 내일이면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거였죠. 정호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용서받을 일을 했어야 용서를 구하지. 너는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잖니. 알아요. 엄마를 소홀히 대한 거 알아요. 처가만 챙기고
엄마는 뒷전으로 밀어둔 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제야 인정하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이미 상처는 다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해야 엄마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정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후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는 각자 살자. 미정이도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우 오빠를 부추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만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시원했어요. 적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군요. 그래. 내가 인정하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 마음이 없다. 어머니, 그럼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죠? 안부 전화라도. 글쎄다. 내가 정선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봐서 결정하겠다. 사실 저도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아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마지막으로 앉았어요. 여보, 내일이면 정말 이 집을 떠나요. 우리가 함께 산 이 집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말리지 않았을까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주방, 안방,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됐어요. 추억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잖아요. 정호가 이삿짐차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이다. 이제는 각자 길을 가자.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없으면 민준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가 제일 걱정되긴 했거든요. 민준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지.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말이다. 이삿짐차가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세 다 실었어요. 정호가 마지막까지 따라 나왔어. 엄마, 정말 잘 지내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버스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봤어요. 30년 넘게 산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는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정선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공기가 정말 맑더라고요.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다른 정말 깨끗한 공기였어요. 새로 산 집도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마당에는 꽃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날 밤은 좀 어색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니까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고 정말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부터 생활 정착을 시작했어요. 시장도 가보고 동네도 한 바퀴 돌아보고 여기 사람들은 정말 순박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여기 공기 좋죠? 하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시장에서는 덤도 많이 주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도 읽고 TV도 보고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거기 살만해요?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응, 잘 지낸다.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엄마, 저희가 가서 뵈러 가도 될까요? 아직은 안 된다. 나도 아직 적응 중이다.
사실 아직은 정혼애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만나면 또 감정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옆집 박옥분 할머니는 서울서 온 분이 이렇게 소탈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특별 대우 받지도 무시당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는 거예요. 마당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매일 자라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화분에 꽃 하나 제대로 기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뭘 심어도 잘 자라요. 아마 땅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저녁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걷기 운동도 해요. 수키 씨, 여기 와서 훨씬 건강해 보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밥도 잘 넘어가고 잠도 푹 자고. 그러던 어느 날 또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갈 데가 없어요. 처가에는 저희가 이사 나온 얘기를 했더니 와도 되지만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네요. 엄마한테 가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미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추석이라 글쎄다. 아직은 좀 어렵겠다. 엄마, 그럼 언제쯤 저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마. 전화를 끊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당장 만나면 또 예전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진짜로 변할 시간이 말이에요. 정선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우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요즘 세상에 편지라니 좀 의외였죠. 편지 봉투를 보니까 손으로 직접 쓴 글씨더라고요.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는 글씨였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편지로 인사드립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저희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처가에서 일주일 정도 지냈는데 정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장모님이 너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많이 야단치셨어요. 그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알았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가 싶었어요. 지금은 월세로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생활이 빠듯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봐요. 할머니 그림도 그리고 할머니한테 편지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손자 민준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가 잘못한 대가를 자식이 치르는 경우도 있는 법이니까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마의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정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기 어려웠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날 밤 마당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호가 정말 변할까? 아니면 지금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진짜 변했다면 언젠가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에 미정이한테서도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우 오빠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경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철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존경해야 할 분인데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미정이의 편지가 더 솔직해 보였어요. 지금 와서 변명이지만 저도 처음 결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엄마가 사위는 무조건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우 오빠를 처가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적어도 자기 잘못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섣불리 용서할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정선에 온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보니까 글씨가 삐뚤삐뚤해요. 어린아이가 쓴 글씨 같았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정말 민준이가 쓴 거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준이에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엄마가 할머니는 멀리 사신다고 했어요. 왜 멀리 가셨어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맞춤법도 틀렸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는 그림이에요. 할머니는 웃는 게 제일 예뻐요. 편지와 함께 그림도 들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인데 저를 그린 것 같았어요. 하얀 머리에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할머니. 정말 정성스럽게 그렸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용돈 모아서 할머니 선물 샀어요. 엄마가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읽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칠 뒤에 택배가 왔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안에는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핑크색 손수건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할머니, 예쁘죠? 제가 골랐어요. 할머니가 예뻐하실 것 같아서요. 그 손수건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아이는 정말 순수해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마음뿐이죠. 그날 밤 민준이한테 답장을 써줬어요. 민준아, 편지 잘 받았어. 그림도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 민준이가 보고 싶다. 할머니는 지금 시골에서 꽃도 기르고 채소도 기르면서 잘 지내고 있단다. 할머니가 기른 토마토가 정말 맛있어. 민준이도 언젠가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할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낼게. 편지를 쓰면서도 언제쯤 민준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에 정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 편지 받으셨죠? 요즘 계속 할머니 얘기만 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 편지 잘 받았다. 민준이가 많이 컸구나. 엄마, 언제쯤 저희를 보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글쎄다. 아직은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처가보다 엄마를 더 생각해요. 명절도 혼자 지내고 집안일도 미정이가 다 해요. 예전처럼 처가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는 진심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네, 알겠어요. 그래도 가끔씩 안부 전화는 드려도 될까요? 그 정도는 괜찮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러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이 때문에라도 언젠가는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수한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정선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곳이 제 집 같았어요. 마당의 꽃들도 무성하게 자랐고 텃밭의 채소들도 풍성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도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해 추석을 앞두고 정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계속 울고 혹시 저희가 가서 인사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정호와 미정이한테서 꾸준히 편지와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민준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 와도 좋다. 하지만 하루만 있다가 가거라. 네, 정말 감사해요. 엄마, 민준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정호의 목소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추석 당일 정호네 가족이 왔어요. 민준이가 제일 먼저 뛰어와서 할머니 하고 안기더라고요. 1년 만에 본 손자가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순수한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호와 미정이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엄마,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응, 잘 지냈다. 너희도 잘 지냈느냐?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래, 나는 여기가 좋다.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저희가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드렸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1년 전보다 훨씬 진솔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 할머니, 이제 다시 같이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자주 보러 와도 돼. 엄마, 그럼 저희가 자주 와도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요. 글쎄다. 진짜로 변했는지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못했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1년 만에 가족을 봤는데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호도 미정이도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저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 달 후 정말로 정호네 가족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미정이가 제가 좋아하는 나물도 무쳐 가지고 오고, 정호는 제 전기료 납부서를 챙겨와서는 엄마,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알아요.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작은 정성이에요.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정호와 미정이가 정말 변했구나.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구나. 물론 처음처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집을 팔고 정선으로 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똑같이 무시당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나서야 상대방이 깨닫는 법이에요. 효도는 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정선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호네 가족이 와서 안부를 묻고, 저도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씩 지내기도 해요. 예전처럼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저를 정말 따라요. 할머니, 여기 와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거든요. 그 웃음을 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저는 73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 재산으로 처가만 챙긴 대가. 그들도 이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